거세 경제의 주제는 최악의 한파가 왔다. 이게 내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에너지 값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요. 의외로 에너지 값에는 큰 변동폭이 없습니다. 천연가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천연가스에 한정된 부분이고 사실 솔직히 천연가스가 그 나라의 GDP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많이 커봐야 5% 미만이에요.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GDP 중에 연료비로 해갖고 쫄망합니까? 만일 연료비가 천연가스 비용이 그 나라 GDP의 10%좀 됐다 그러면 가스비가 30% 오른, 아니 30배 오른 유럽 같은 나라는 그냥 다 망해야 돼요. 근데도 견디잖아. 그러니까 가스비가 중요한 건 아니야. 문제는 이 가스비의 변동에 의해서 다른 산업이 무너지거나 또는 새로운 트렌드로 바뀐다는 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왜 이렇게 춥냐? 이거는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왜 춥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온난화가 지구의 그 북반부에 있는 이 빙하를 녹였어요. 빙산들을 녹였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녹은 빙산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를 생성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증기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구름이 무거워졌으니까 뭉쳐 있으면 눈이 되겠지만 그게 흘러내려오면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제트 기류층을 밑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던 일반 제트 기류는 지구가 회전하면서 그 영향력으로 생기는 기류이기 때문에 무게가 약해요. 무게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공기만 있는 거야. 근데 무게를 간뜩 쥐고 있는 습한 공기들이 이 공기들을 밀어내면서 차가운 북극의 기온, 습도를 많이 머금은 차가운 구름이 지금 여름하고 달리 이 지구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게 제트기류인 거예요. 편서풍이라고 불리는 제트기류인 건데 저게 지금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이게 묘하게도 러시아는 추우니까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걸 못 밀어내고 주변에 있는 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북미 쪽에 있는 제트기류를 밀어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네덜란드부터 아이슬란드 이쪽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사상 초유의 한파와 엄청난 눈. 왜냐면 얘들 젖어 있다 그랬잖아. 엄청난 눈이 올겨울에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그래요. 얘네가 늘 그 공기가 무거운데 이 무거운 공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과정 중에 가속이 붙어요. 그래갖고 이게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돌풍의 길이가, 그러니까 밀려 내려온 길이가 길면 길수록 돌풍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제일 센 게 동아시아예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즉,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 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가속이 붙고 있는 게 동아시아인 거고, 유럽이나 북미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덜하긴 하지만, 폭설하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거는 그냥 피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지. 근데 이게 무려 이 온도가 영하 35도에서 영하 60도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즉 북극 대기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을 때에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한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군 이래에 최악의 한파가 올겨울에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강풍과 눈과 한파를 유지를 시키는데 이게 단순하게 올해만 유지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더더욱 심해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결국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서 일어나는 건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인답시고 유럽이 나름대로 줄였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이걸 올려놨잖아요. 중국이 공장을 많이 돌려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겨울 지난다고 끝나나?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 앞으로 5년, 2025년, 6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겨울마다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에 춥다고
유럽에서 이제 뭐 장작도 뗀다 그러고, 유럽에서 석탄을 떼겠다고 하고,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떼고 있거든. 그래서 올겨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질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화석연료를 쓰지 않던 유럽의 영향 때문에 더더욱 화석연료를 많이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국가들이 유럽 연안에 있는 국가, 바다하고 직경에 있는 국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차갑습니다. 원래 추웠잖아, 이번 한파 오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에 밀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근데 이게 동해로 빠져나오게 되면 동해상에 걸려있는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은 어디로 오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오르죠?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기압 차이가 많이 나고요. 더군다나 이 공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극해에 있는 그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상 위쪽으로 엄청난 눈구름들이 생성돼 갖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밑으로 직각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눈이 많이 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의 북동부, 일본의 일본 열도의 동해랑 마주하고 있는 중앙 산간 지역을 포함한 해안 지역에 엄청난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영하 35도에서 50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한파가 일본에 피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2월 달까지. 좋아. 이거 화산보다 더 좋아. 네. 천연가스를 사줬어야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 일본은 천연가스가 너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난방을 할 수 있는 길은 전기하고 등유밖에 없는데 전기는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늘 모질하고요. 왜 발전을 못해요? 돌릴 수 있는 그 발전소가 없잖아. 지금 가스를 제대로 수급을 못 받아서 발전소를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언감생심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공적인 난방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 민간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난방은 한국산 등유를 그 원료로 합니다. 근데 우리도 추워. 그리고 기름값 올랐어.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렬이한테 사정을 해갖고 한국에서 등유를 사다 쓰지 않으면 일본의 민간인들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재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카나다 북부, 유타 지역을 비롯한 미국 북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만 그래도 미국은 아직 돈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뭐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미국 걱정이 안 해도 되겠죠. 일본은 뭔가 집이 다른 나라보다 되게 추운 것 같아요. 굉장히 춥습니다. 나무 판잣집 같은 이런 집이잖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햇볕이 안 들잖아요. 네. 집 안이 집 밖보다 더 춥습니다. 희한하게 일본 내부 한파 사진 보면 물을 틀어놓으면 그게 다 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아마 이번에 한파 피해를 엄청나게 겪을 거고요. 수도관을 비롯한 웬만한 SOC 시설들이 그렇지 않아도 노후돼 있는데 올겨울에 완전히 다 작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터져나갑니까? 네.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이번 겨울을 어떻게든 견디고 가스가 수급되고 가스 가격이 오르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어 죽을 지경이 되면 16달러 아니라 20달러라고 해도 러시아 가스를 훔쳐 쓰는 한이 있어도 가스들을 갖다가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가스레인지가 잘 안 켜집니다. 맞아요. 가스가 제가 이제 흡연을 하는 입장으로서 밖에서 가스 라이터로 불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날이 추우면 그 가스 때문에 불이 잘 안 붙어요. 가스가 날이 영하 10도, 20도 정도까지 유럽이 떨어지게 되면 부피가 75%로 줄어버려요. 하여튼 진짜 불이 너무 안 붙어요. 그래서 압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스 압력을
발휘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그 상황에서 가스를 중간중간에 뽑아 쓰게 되면 멀리 가는 가스일수록 일종의 병목 빈혈 같은 거죠. 피가 안 도는 현상처럼 해가지고 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포라이터를 씁니다.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최악의 연료난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중국의 흑룡강성, 네. 중국의 흑룡강성 영하 48도 됐고요. 캐나다, 미국에도 지금 영하 30도 수준이 될 거고요. 중국은 올겨울에 중국 전체 영토의 80%가 얼어붙을 것이다라고 지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대로 떼라고 얼어 죽지 않는 수준 안에서 옛날에는 이제 북경이나 이런 대도시 안에서 석탄널러 이런 거 못 쓰게 했거든요. 이제 다 얼어 죽게 생긴 상황이잖아. 맘대로 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수준의 스모그 피해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동아시아의 대만, 한국, 일본 모두 다 한파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영하 20도 정도는 기본으로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문제는 한국은 영하 30도부터 영상 30도까지 너끈하게 반바지만 입고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지만 대만이나 일본 사람, 특히 대만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영하만 돼도 얼어 죽습니다,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해봤어요, 얘네들은. 이런 한파를 한 번도 대책을 안 세웠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한파의 영향으로 1월 달쯤 되면 대만이 자랑하는 TSMC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생산 라인이 아작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반도체는 물이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하 수준으로 대만이 떨어지게 되면 수도관이 다 없니다. 대만은. 그러면 공장을 못 돌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1월 달에 또는 혹서기가 올 때 TSMC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대로 일이지만 뭐 유럽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하고 일본이나 대만 산업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한파가 오고 있다라는 점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겠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은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가스 가격 당연히 오르고요. 가스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고량의 20%는 없어집니다. 추워지면.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네, 네.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가도 내년도에 사우디가 미쳐가지고 증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올겨울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그 오이펙에서 올해와 똑같은 양을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가는 75달러 정도 해요. 아마 내년에도 여기서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제부터 앞으로 이 한파가 5년 동안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세계 경제 브록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럽. 지금의 탈탄소 정책,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면 난방이 사실상 거의 안 됩니다. 즉 직접적으로 연료를 떼서 하는 난방에 대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기 부족으로 인한 동사 내지는 산업체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안정적인 전기와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는 다시 화석연료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지금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신재생과 수소에너지로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원대한 목표에 대한 심각한 일종의 저항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가스발전소를 늘리기에는 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외곽 국가들, 특히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부터 해갖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재검토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갖고 유럽이 아무리 클린해져 봐야 개도국에 있는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대략 이런 거죠. 유럽은 깨끗하게 살겠다고 탄소 에너지를 줄였는데 이 탄소 에너지 줄어든 것 때문에 탄소 가격이 싸졌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개발국에 있는 데서는 정말 부담 없이 이 싸게끔 석탄 연료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석탄과 가스를. 그로 인해서 예전보다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올라가는 악순환을 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네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 내년부터 일어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탈탄소 정책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특히 미국이 주도해왔던 탈탄소 정책에 대한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떠오를 거는 뭐 안타깝긴 하지만 윤석열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자력, 소규모의 원자력, 우리가 아는 스마트 원자로가 대세로 등장할 가능성이 최근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 뉴스를 봤는데 스마트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핵융합.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핵이라는 게 모여 있는 걸 때려갖고 퍼트려가지고 에너지를 내는데 그 핵융합은 흩어져 있는 애들을 모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라 친환경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성이 되면 아직 이제 완성과 실용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어려워요. 무리하진 않을 거고, 일단 이제 스마트 원자로 하게 되면 빨라요. 즉 그 대규모 시설을 하지 않아도 소형으로 작동을 해갖고 호수나 강물 같은 조그마한 수원을 이용해서라도 꼭 바닷가에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수요 내지는 산업 기대치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인공태양이 필요하대요. 그거는 저기 핵융합이고, 그러니까 핵융합.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원자로는 한 메가와트 단위가 아닌 한 50에서 100kW 단위의 조그만한 규모의 소형 원자로들을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또는 라지에타로 충분히, 그러니까 액화질소 같은 걸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긴급하게 연구될 것이라는 거죠. 소형 원전이 얼마나 작으냐면 요만합니다. 네. 굉장히 작죠. 저걸 가지면 5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물과 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어느 정도, 그리고 저 자체를 설비해 놓게 되면 원자봉도 뭐 20년 정도를 쓸 수 있게끔 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실용화 기술에 대한 그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추가로는 아직 아날로그 수준에 멈춰 있는 전열기, 난방기, 아웃도어 제품들, 이런 제조사들이 굉장히 매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위에 이제 한번 추워봤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따뜻한 겨울이었거든요. 지난 한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이런 종류의 제조사들이 활성화되고, 이건 동아시아에서 이제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무역을 통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 파카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로는 승부가 안 내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산 이런 제품들을 수입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귀뚜라미 경동보일러 같은 보일러들, 이런 회사들이 당분간 세계적인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건 일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국가는 유럽도 유럽이지만 일본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왜냐면 일본은 천연가스 발전이 사실상 지금 발전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가 수력인데, 추우면 수력도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못 돌려요. 왜냐면 지네들도 지금 발전소를 너무 오래 세워놨기 때문에 다시 돌렸을 때 위험성 때문에 지들 스스로가 지금 스위치를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루트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사할린에서 바로 퍼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유조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가장 지금 선호받는 방법은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갖고 가스관 연결 사업, 동아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을 빨리 확충을 짓는 겁니다.
근데 외놈들은 부산까지 또는 동해까지 이게 내려오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한 원산까지만 끌어가다가 뭐 거기서 실어 가요, 그럼? 거기서 실어가는 진짜요? 방향으로 거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계획만 세우면 6개월 안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요. 아, 진짜요? 아, 네, 미친 거 6개월 아니야? 안에 원산까지만 가스관을 빼고 거기서 실어오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용량으로 보나 처리를 하는 뭘로 보나 제일 유리한 거고, 그걸 위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 사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도 북한하고 관계를 좀 개선을 해야 편하게 가스를 갖다 쓰겠죠. 네. 왜냐면 그쪽에서 직접 가서 갖고 올라가면 겨울철에 얼어갖고 못 갖고 오거든. 근데 일본은 세빙선이 하나도 없어요. 가스를 그 관을 이렇게 북한 통해서 우리나라 통해서 그 다음에 일본까지 가는 게 원래 정성 루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산까지 왔다가 그렇지. 거기에서 배로 갖고 가는 거 있죠. 왜냐면 관을 깔기에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 저기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들어. 원산에서 끊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스가 에너지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석유보다도 가스 에너지에 대한 활용도와 수요가 높아질 거고, 전 지구적인 가스 개발이 본격화될 겁니다. 일단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 나이지리아나 모잠비크, 콩고 같은 이른바 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국가들, 그 다음 이집트가 있고요. 지중해 안에서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섬이 천연가스 생산지로 부과를 받고 있거든요. 터키까지 이제 입을 좀 얹겠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그동안 개발에 소홀했던 가스전 개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가스가 싸다 그래서 안 파고 있는 것도 버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가스 자체가 가스 자체로도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수소 연료를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게 또 가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시리아까지 이런 중동 국가들의 가스 개발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조선, 그 다음에 가스 관련 프렌트 사업들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이와 연관해서 철강 산업도 내년에 이러한 수주에 힘입어서 상당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전망에서 철강이 플러스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현재 수출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하고 중국하고 우리입니다. 요즘 일본은 희한하게 네. 그 선박 쪽 조선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왜 들어오지? 아무리 봐도 모멘텀이 없었는데 생각했는데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철강, 그다음 조선. 네. 그래서 철강 조선업의 내년도에 업계 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프렌트 관련한 삼성물산을 비롯한 가스 프렌트 관련한 해외 수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기축통화의 변화입니다. 즉 그동안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달러로 유통을 해왔던 데 반해서 지금 국제 시세 안에서 달러가 너무 높고 에너지 기업들이 이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대안화폐인 브릭스의 거기 관련된 설명을 드렸죠. 기축 통화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내년도에 뚜렷하게 일어날 거고, 이게 금융산업에 아주 대지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각 자국마다 안보 불안을 이유로 해서 군비 경쟁이 굉장히 강화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군비 경쟁이 강화가 시작됐는데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또 더군다나 우리가 폴란드에 계약 4개월 만에 저기를 보냈기 때문에, 탱크하고 다주포를 보내는 이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심지어 탄환까지 무제한으로 준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군수 산업이 초호황을 맞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호황이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가는 호황보다는 앞으로 한국과 관련해서 한국의 무기 생산 포스트가 되겠다.
라고 하는 국가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폴란드인 거고요. 폴란드는 여기에 국군을 걸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만큼 올인을 때리고 있고, 폴란드 옆에 있는 노르웨이가 한국이랑 같이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고. 왜냐면 노르웨이가 미사일 강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술들도 노르웨이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많고, 특히 이제 스텔스 미사일 관련한 최고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노르웨이 간의 미사일 협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팔리던 전차, 자주포, T-50, FA-21까지, FA-21의 개발 속도가 우리가 지금 뭐 5년 후 그 실전 배치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2년 이상 땡겨진다고 봅니다. 2025년도 안에 갈 거예요. 이미 시험 비행을 22차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 이런 무기 산업들, 방산 산업들이 내년에 호황을 겪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방산입니다. 추정치가 7%가 상향이 돼 있어요. 연 200억 불을 수출을 한다고 200억 합니다. 달러. 네. 근데 이것도 넘어섰고요. 작년도에 이제 10조 원 넘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했을 때 제가 올해는 최소한 40조 원 이상 될 거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25조 원이고요. 아마 이제 수주액을 합치게 되면 40조 원 업근이 넘어선 수준으로 이미 제 예상이 맞았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중국을 뛰어넘었어요. 세계 3위의 무기 수출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속을 밟는다는 거죠. 왜? 작년도에 신장 개업했거든요, 우리. 그리고 첫 납품한 거거든요. 자, 내년도부터 우리 방산 산업이 정말 날개를 달 건데, 자, 하나하나 뭐 LIG, 넥스원 등등 많은 국가들이,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볼 건데, 공이 여기서 무슨 딴짓을 할지, 물론 뭐 기업들이 알아서 김현장 시켜서 정리하겠습니다만. 방산 네. 딱 4개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항공우주산업, 카이죠? 카이죠. 네, 네. 카이. 이렇게 네 이 개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가져올 것으로 내년에도 보입니다. 계속 성장할 것 같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유럽발 공급망 붕괴 사태가 바로 일어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 1월 이후부터는 이 유럽 지역의 모든 생산 공장들이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거고요. 이게 내년도 초가 돼도 복구가 잘 안 될 겁니다. 결국 유럽에서 수요되던, 유럽으로 수출되던 모든 원자재들의 시장이 끊기고 유럽에서 공급하던 모든 완성차를 비롯한 유럽산 제품들의 공급이 끊기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 사태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 붕괴 사태와 더불어 식량 대란이 가속화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비료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비료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한 3, 4년 동안은 식량 대란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이 식량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인구가 5천만, 3천만 넘는 국가는 피할 방법이 없고 인구가 적은 국가들 안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팜도 내년도에 유망한 산업군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결론을 내자면 우리나라는 진짜 복받은 땅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만, 중국, 일본이 한파에 진짜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진짜 얼어 죽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패딩만 조금 두꺼운 거 입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이 한파를 지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집에 전기장판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보일러 없는 집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파의 그 엄청난 피해를 우리나라만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보일러를 끄더라도 전기장판 하나만 있으면 정말 따뜻하거든요. 우아래층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중간층은 거의 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면 국가적 경쟁력, 또 그 SOC 파괴, 그리고 한파로 인한 여러 가지 공정 불안으로 인해 갖고 한국의 국제적인 그 생산 기술, 생산 능력,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재평가 받음으로 인해서 한국을 따라가자라는 트렌드로
뭔가 변화되게 되는 많은 사업 제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지에 진출을 해줘야 되는 사업 제안들일 거예요. 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직접 팔아먹을 수 있는 거는 큰 제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같은 거 적으면서 가벼우면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작고 부드러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크고 무거운 제품들은 물류 비용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당장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해외 진출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가뜩이나 경정권에 불안했던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파 하나가, 추위 하나가 이렇게 세계 경제를 바꿉니다. 제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3개월 후에 지구촌의 역사가, 뉴스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증명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